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38명이 무더기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씨 녹십자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중증 환자가 코로나19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여일 동안 혈장 치료를 받으며 발열 증상 등이 호전됐고,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혈장 치료제로 완치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최근 불거진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이 홈 관중 앞에서 리그 10호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5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충남 남부와 전북, 전남 등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추워지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는 잠시 후 뉴스 돋보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비수도권 역시 일제히 2단계로 격상되는데, 방역당국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에 위험한 수준이라며 활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수아 기자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내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달 29일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목표는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지난주 400명대에서 이번 주에는 500명대로 증가. 연말 기간 파티와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이번 2.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트와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50명 이상 행사도 불가능해집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도 일제히 2단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전문가들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는 방법도 제안했지만 지역별 편차와 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인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잠시 500명대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제 0시 기준 6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주말에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더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코로나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470명이 발생했고, 부산, 경남, 충남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격리에 들어간 환자만 7,800여 명, 위중증 환자도 125명에 달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9명이 동시 확진돼 사실상 병원이 폐쇄됐고, 시흥병원과 관련해서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3차 유행, 갈수록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상가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최초 환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당국이 환자와 의료진 등 접촉자들을 검사했는데 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차단이 어렵습니다. 시흥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조리실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왔는데 곧바로 안산에 있는 가족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8명이 됐습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선 15명이 확진돼 병원이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퇴직한 한 요양보호사가 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확진됐는데 관련 확진자 규모는 38명까지 늘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선 한 조선소 관련 확진자가 7명 늘어 누적 11명이 됐습니다. 부산에선 병상이 모자라 이미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멈추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까지 치솟으며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 하루 5명씩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며 방역당국은 사실상 본격적인 대유행임을 경고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특히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증 확산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선제적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관리 허점을 노려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하루에 5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알림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는 앱을 깔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외부에 나가는 식으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은 지금까지 1,500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주 뒤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3차 대유행.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은 지난 주말부터 밤 9시가 되면 멈춰서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손님에게 계산을 재촉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대치동 학원가에도 불이 꺼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오후 9시가 가까운 시간, 마트 직원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영업이 곧 종료된다고 안내합니다. 얼른 장 보셔가지고 계산대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21시 이후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이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PC방에서도 게임을 하던 이용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직원들은 책상과 키보드를 소독하며 분주하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 9시까지 영업이라서 내일 6시 이후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야 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도 불을 끄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대치동 학원가도 한산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 서울의 밤이 멈췄습니다. 서울시는 마트, 미용실과 같은 생활시설과 PC방과 영화관, 오락실 등 여가시설까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고등학교의 등교가 2주간 중단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연말 모임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는 지하철 운행이 오후 9시 이후에 30%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방역에 중대한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상향하면서 성탄절 교회 예배가 제한되자 개신교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비현실적 통제 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며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온라인 예배 인원도 20명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죠. 오는 28일까지 3주간
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어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이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서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중대본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건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수도권 전체, 특히 서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 그러니까 1에서 4위가 모두 최근 나흘 동안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반면 상황은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때보다 심각한 겁니다. 예. 지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만큼 회의 내내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서울도 서울이지만 이 수도권도 2.5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입니다. 네. 서울이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인데요. 이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 최근 또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명으로 2.5단계 상향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라서 우려가 큰데요.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 총 22명,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 관련 26명, 종로구 음식점 관련해서 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요양원 관련해서도 26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는 이 2단계와 2.5단계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 그걸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2단계까지는 지역적인 유행 단계였다면 2.5단계부터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역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일단 중점 관리시설 구종 가운데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영업이 아예 중단됩니다. 예. 헬스장하고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도 문을 닫습니다. 정부는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키로 했습니다. 카페는 현행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까지 1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권고대로 가능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가 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에 방역 조치를 조금씩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1일에 2+알파, 그러니까 2단계에서 알파까지 가는 조치를 또 내놓았는데 예. 확진자 감소 효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운영 시간을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9시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활동을 줄일 건가,
그 정도 강도로는 빠른 시기 내에 이 환자 수를 떨어뜨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방역수칙 위반을 할 경우에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워낙 이 거리 두기가 길어지다 보니 조금은 무뎌진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확진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 1월 20일 미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오고 확진자 100만 명에 이르는데 거의 100일이 걸렸는데요. 이제 단 5일 만에 100만 명이 발생한 겁니다. 일본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하루 사망자, 전체 입원 환자가 미국 전역에 걸쳐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12월 첫 닷새간 나온 신규 확진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병원 중환자실의 수용 능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최소 3주간 가족 모임을 제외한 모든 만남을 금지하고 비필수 업종 영업도 막기로 했습니다. The trend lines we're seeing now are really disastrous. They're just so it really is time for us to pull back on the activity and see if we can turn this thing around before hospitals get overwhelmed. 일본에선 어제 오후 8시까지 2,024명이 새로 확진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일 연속 하루 2,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증 확진자 수가 올해 봄에 1.6배 수준인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경제 재생 담당상은 의료 시스템이 매우 절박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실토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한 러시아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 9천 명을 넘는 등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렘데시비르를 투약해도 차도가 없던 중증 환자가 국내에서 개발된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GC 녹십자는 지난 9월 확진된 70대 남성이 차도가 없어 혈장 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한 뒤 20여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성을 가진 항체를 뽑아 만든 것으로 70대 환자는 국내에서 임상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를 사용해 완치된 첫 사례입니다. 전국의 각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법관 대표회의의 최대 관심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이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입니다. 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결정했을 때 제시한 주요 증거였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은 법관 대표회의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법관 대표 중 한 명이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추가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촉구 등을 의결할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반대로 법관들의 입장이 모이지 않을 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를 나흘 앞두고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차례나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출국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177차례 조회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락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과 개혁 추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과 같은 구도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SNS에 어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도로에서 급정거한 택시와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분리대가 기둥째 뽑혀 있습니다. 차량 파편과 함께 나뒹구는 번호판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무로역 인근에서 택시와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A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안쪽을 소방대원들이 샅샅이 살펴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가구와 집기 등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 있는 화덕에서 양꼬치를 굽던 중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금천구 한 아파트에서는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야당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통할까요? 우종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후보들은 관주도 대신 재건축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삼산 출신의 이혜훈 후보는 한강변을 덮개화한 뒤 그 위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올림픽 대로나 강변 분로 이것을 덮개화하면 한강변과 연결이 됩니다. 부지를 기부 체납받아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 전용동으로 초고층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장 출신의 조은희 후보는 재산세 절반 감면, 5년 내 양질주택 65만 호,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공급 정책으로 전임 시장의 2배 이상, 매년 7, 8만 호에서 13만 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해서 5년간 총 6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주택을 앞세우는가 하면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중심의 공급 대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빈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단발마적으로 얼마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되게 무책임한 거다.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먹던 샐러드가 중장년층 남성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 한 끼는 샐러드로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복판, 사무실 밀접 지역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매대에 알록달록한 샐러드가 빽빽히 진열돼 있습니다. 각종 채소에 닭가슴살과 치즈, 반숙란 등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가 더해졌습니다. 샐러드 고객층은 최근 5060 남성들까지 넓어졌습니다. 50, 60대 남성분들도 샐러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계란이나 고기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가 많이 나와서. 편의점 샐러드의 남성, 장년층 매출 비중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식품 코너도 달라졌습니다. 튀김 음식은 줄어들고 식사 대용 샐러드와 죽, 그리고 200칼로리 안팎의 건강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싼 가격으로 승부하던 PB 상품은 건강식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은 싸다고 사지 않거든요. 고품질의 상품을 엄선해서 저희가 출시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건강식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평균 수명도 훨씬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건강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그 이전 세대보다는 높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마트 풍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일본의 무인 탐사선이 6년 만에 소행성에 토양을 담아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인류가 확보한 최초의 소행성 내부 물질이다. 46억 년 된 태양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이 떠들썩한데요. 중국에선 달 탐사선과 기환선이 첫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한 물체가 긴 꼬리를 그리며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에서 분리된 캡슐입니다. 캡슐에 담긴 건 소행성 류구의 토양 표본. 지난 2014년 탐사선을 쏘아 올린 지 6년 만에 지구로 도착했습니다. 캡슐은 호주 우메라 사막에 착륙했고 인류 최초로 탄소 성분의 토양을 가져왔습니다. 日本の技術をもってしてここまで小学生まで行って帰ってこれるっていうのをその日本の技術の高さを証明できると思うので 과학자들은 태양계 형성 과정과 탄소로 구성된 생명체 기원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귀환선과의 첫 도킹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우주선이 달 궤도에서 도킹에 성공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탐사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달 표면에 국기를 꽂은 두 번째 나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식량과 과학 실험 장비 등 약 3톤의 물건을 실은 화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화물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짐을 운송하는 21번째 우주선으로 기록됐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부정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시작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중점 추서하겠다는 계획인데 적발된 범죄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로 3번 모두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9,800마리와 반경 3km 이내 농장 10곳에 약 5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에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실력에 바람직한 생각까지 가진 청년이라면 스파이더맨도 인정할 것 같네요. 한 발 한 발 고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주변 풍경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아찔한 높이인데 밧줄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입니다. 영국에서 온 20살 남성 조지 킹이 오른 이 건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그바 타워입니다. 지상 34층으로 높이가 무려 144m라고요.
하지만 정상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0분. 스파이더맨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저 조지킹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라네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선 매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드라이브 스루로 열렸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11년째 청각장애 어린이들과 산타가 만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드라이브 스루로 치러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설치된 부스에서 선물도 받고 그 길 끝엔 산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산타 역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화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산타의 수염도 만지고 악수를 하진 못했지만 반가움과 기쁨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큰 눈 소식은 없지만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에서는 빗방울이 스치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제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서울의 기온이 4도로 출발하면서 큰 추위 없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낮 기온 5도에 그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공기는 계속해 탁하겠습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와 세종, 충북에서는 오전에 일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영남을 중심으로는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충남 남부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전북과 전남 서해안, 영남 서부 내륙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스치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춘천은 영하 1.8도, 안동은 영하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강릉과 대구 10도에 머물면서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